오늘 저는 사실 최근에 특히나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피싱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고 있어요. 그 낚시할 때 피싱인가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낚시라고 생각하셔가지고 FISHING인 줄 아시는데 PH로 시작해요. P로 시작하는 이유가 이제 프라이빗 데이터, 개인 정보를 피싱, 낚시를 당하는. 그래서 신조어군요. 신조어예요, 사실은. 이 보이스 피싱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그거 정말 밥원에 걸리는 거 아니야? 뭐 그렇죠. 나한테 전화 한번 와봐 정말 내가 진짜 박살을 낸다 이러지만 막상 이제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쉽지 않다는 걸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지금 내 차 안에 있다 애는 아줌마 얼마에 줄 수 있나? 지금 현찰 얼마 있나? 의심이 커질수록 수법은 더 교묘해집니다.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 하루에만 피해 금액이 19억 원에 달하는데요. 그 피싱과 관련된 큰 사건이 김민수 검사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김민수 검사. 한때 좀 떠들썩하게 알려진 사건. 어느 한 취업준비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김민수 검사 보이스피싱 사건. 전북 순창군의 한 아파트. 28살 취업준비생 김모 씨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집을 나섭니다. 김 씨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이라는 사람들과 번갈아 통화 중이었습니다. 김 씨가 이제 전화를 받는데 진짜 검사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차분하고 아우라가 느껴지는 그런 목소리를 갖고 있어요. 네, 여기는 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 그 아주 흔한 수법인데 당신의 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계좌를 얘기해요. 계좌가 어느 은행 번호가 이렇게 나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의심하는 것 같으면은 내가 지금 당장 내 신분증 보내줄게 하고서는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신분증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속는 거죠 그때부터.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려 11시간 동안 계속 전화를 하면서 사기를 쳐서 결국은 돈을 뜯어내게 되는데 배터리가 다 닳지 않습니까? 그 배터리가 닳는 것까지도 다 체크를 해가지고 빨리 충전하라고 지금 전화가 완전히 끊어지면은 공무집행방해도 집어넣을 테니까 막 이런 협박을 해서. 자, 본인 현재 지금 배터리 잔량 몇 프로예요? 충전하시면서 조사 받으세요. 본인 전화 꺼지면 바로 수배구 체포영장 나가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받잖아요. 이 김 씨가 자기 배터리를 막 봐가면서 충전기를 막 부탁해서 꽂아가면서 얽혀 들어갔네요. 그렇죠. 자기가 거기에 연루가 안 됐다는 걸 이제 얘기해야 되니까 계속. 결국에는 그 은행에 가서 있는 돈을 다 찾아서 서울로 올라와라. 거기서도 깨닫지 못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전북 순창에 있는 사람이 결국 서울까지 가서 돈은 택배함에 넣어라. 그래서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당한 거죠. 지금 주변에 제3자 소리가 왜 계속 들려요? 자, 준비됐죠? 질문사항 있어요? 자, 입장할게요. 자, 입장하시 걸어가세요. 자연스럽게. 11시간 동안 통화를 이어가던 사기단은 김 씨에게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기다리라고 한 뒤 자신들은 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을 거기서 다 날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틀이 지난 다음에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게 돼요. 혹시 얼마를 이러는지 420만 원. 420만 원. 야, 그건 액수 문제가 아니고 11시간 동안 전화의 목소리에 끌려가면서 받은 압박과 여러 가지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책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책. 정말 놀라운 거는 의서를 보면은 그 자신은 결백하다. 제가 이걸 남기는 이유는 이런 걸 안 남기면은 너무 좀 허무하고 답답하실까봐 그래서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도 이제 당한지 몰랐죠. 자기가 이제 계속 그런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에 괴로워하고. 자기 당했다고 깨달아서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수사받고 있어서 죽은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죄 테두리 안에 계속 갇혀 있었던 거네요. 근데 이제 너무나 이게 이상하니까 그래서 이제 김 씨의 그 핸드폰을 이제 다 맡겨서 조사를 해보고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이거를 그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게 돼요. 그 내 아들을 죽인 얼굴 없는 검사를 찾아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지지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218.187점. 자, 검찰 홈페이지죠? 네. 당시 IP 주소의 위치를 확인해 본 결과 주소지가 타이완이었습니다. 전북 지역 폭력 조직이 주축이 돼서 중국에 사무실을 차리고 벌인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엄청나게 큰 조직인 거예요. 이 조직이. 일단 조직의 총책은 중국에 있고 이제 이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여기저기 있고 한국 지휘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한두 사람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조직적으로
한 사람이 전화해서 뭐 얘기가 되면은 제가 누구 검사 넘기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착착착착. 그리고 돈 받는 사람 따로 있고 그 돈 찾아온 사람 따로 있고 뭐 이렇게 검찰청 하나 차리겠는데 그 수면. 그러니까. 건장한 남성들은 전화 통화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A4 용지에 인쇄된 전화번호에 차례로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제 이 범죄 단체가 5년간 그렇게 무려 100억 원을 벌었대요. 와. 밝혀진 거면 100억 원을 벌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번 돈으로 그 중국에 있는 높은 사람들은 초호화 생활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검거된 사람이 98명. 그래서 그 가운데 진짜 29명이 구속이 됐어요. 상당히 많은 당시의 범인들이 다 잡히긴 했지만 다 잡힌 건 아니고요. 경찰이 10,000명이 넘는 출입국 기록을 분석한 끝에 붙잡은 남성은 47살 서모 씨. 서 씨에게 당한 것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20여 명. 60-70건 정도 7억 상당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사회 경험이 적은 20대 분들의 피해가 크다 그래요. 그렇죠. 실제로 그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운데 지금 30%가 20, 30대. 20, 30대. 그 20, 3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도 그 자책감과 이제 부끄러움 때문에 오히려 이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도 많고. 대응 방법이 뭐 없을까요? 이게 좀.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정교하게 사기를 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자기 핸드폰 자체가 이제 해킹을 당해서 112에 걸거나 1301이 검찰청이고 1302가 이제 금융감독원인데요. 거기에 전화를 걸면 그 범죄 집단으로 연결되게 하는 프로그램을 까는 거예요. 와. 자기가 전화 거는 데마다 맞다고 얘기해 주니까. 그건 앱을 깔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까는 순간에 저쪽에서는 이제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 있고 막. 뭐 링크가 오면은 무조건 누르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뭐 무조건 네버. 검찰은 전화를 이용한 수사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재판에 넘긴 보이스피싱 10건 중 4건은 검찰로 신분을 속인 범죄였고 대부분 서울중앙지검을 사칭한 사례였습니다. 저는 최근에 수사관한테 전화 받았어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라면서 아침에 저 계좌를 확인해야 된다고 전화하길래 제가 그래서 몇 호 검사실에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수사관 또 검사실에서 일하니까 몇 호 검사실에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이 흐르더니 내가 말하면 네가 알아 야? 그러면서 거기서 이성을 잃어서 끝났네요. 하필 전 판사에게. 그러니까 이제 김민수 검사가 히트 치니까 그 다음부터 제게 이제 검사 아니고 수사관이라고 전화 온 것 같아요. 막상 당했을 때 사람이 정신 차리기가 이제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보이스피싱도 있지만 이메일도 있잖아요. 이메일. 정말 스팸 메일을 누가 누르겠어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그 2016년 미국에서 존 포데스타라고 이제 그 힐러리 캠프의 가장 중요한 참모 가운데 한 사람이 이메일 해킹을 당해요. 메일 주소를 보면은 진짜 우리 보낸 것처럼 돼 있거든요. no reply, 뭐 account 점 물점. 그래서 그걸 봐서는 뭐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메일의 제목이 Someone has your password. 그러니까 누군가 당신의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패스워드를 변경해라. 아래 링크를 누르는데 사실 그건 클릭을 하겠는데? 그러니까 아니요 이거는 절대 클릭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그건 이메일로. 이걸 어떻게 다? 당연히 이 사람이 선거 참모의 높은 사람이니까 이런 거 함부로 안 누르죠. 그래서 그 힐러리 캠프에 있는 IT 담당자한테 이메일을 포워드해요. 이런 메일을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했더니 이거는 정상적인 메일인 것 같으니까 빨리 변경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되고 이 사람의 메일이 다 해킹당한 거예요. 싹 다. 구글이 자동으로 이런 종류의 그 제목으로 오는 메일들은 스팸으로 넘겨요. 네. 근데 이게 왜 안 넘어갔을까? 그래서 그 뒤에 사람들이 알아낸 건 뭐냐면은 알파벳 O가 나오는데 이 O가 다른 글자와는 다른 O예요. 무슨 부호 같은 걸 넣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폰트를 바꿔보면 이게 0 같기도 하고 O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핏 보면 O인데 이게 그 잡아내는 프로그램들은 문자를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의 숫자들을 보기 때문에 이게 서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정교한 수법을 써서 그 필터를 통과했던 거죠.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한 스캔들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그때 일어났던 광범위한 해킹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이거 포함해서 러시아가 개입된 것 같다는 이제 그런 발표가 있었고요. Russia, if you're listening, I hope you're able to find the 30,000 emails that are missing. 또 그날이 되게 드라마틱한데 이제 10월 7일이에요. 근데 트럼프의 여러 성추문들이 터지기 시작해요. 근데 언론에 터지자마자 1시간 뒤에 바로 이
포데스타의 이메일이 공개되기 시작해요. 힐러리 클린턴이 전에 러시아 기업에게 어떤 이권을 준 것 같은 정황이 보이는 이메일이 딱 공개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뒤에는 계속 어떤 식의 정책을 얘기해도 바로 반박할 수 있는 이메일 내용들을 뿌리고 중요한 시기마다 이메일이 턱턱턱 나오는데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심지어 없는 거를 내놔도 없다는 거를 입증해야 되는데 없다고 얘기해도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 캠프에서는 이걸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팀이 모였는데 결론은 대응 불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아무도 알 수 없죠. 미국 대선이 현지 시각으로 꼭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힐러리 이메일 수사라는 새로운 변수가 나왔습니다. 열세를 보이던 트럼프 측은 기세를 몰아 맹공을 펼치며 역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That the Bureau explained this issue in question, whatever it is. Hillary has nobody to blame but herself for her mounting legal troubles. Her criminal action was willful. Putin himself directed the covert cyber attacks against our electoral system. Our goal continues to be to send a clear message to Russia not to do this to us. 하지만 공화당이 이미 상원을 장악한 상태에서 러시아의 해킹에 대한 실질적인 응징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 이게 대선 패배에 큰 역할을 했잖아요, 이 사건이. 이게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물론 정량화해서 알 수는 없지만 아마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뭐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정도 정밀한. 최근에는 제 지인은 자녀를 인질로 잡고 있다 그러면서 막 엄마 살려줘 뭐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그런 소리가 들으면 이제 그냥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법원장 어떤 분도 즉시 6천만 원 정도 송금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법이 이제 점점 더 정교해져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지금 넘어가는 중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인공지능.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해킹과 결합하게 되면은 딥페이크 기술이 있어요. 딥페이크 기술. 딥페이크. 그러니까 이제 알파고를 이제 만들었던 알고리즘이 딥러닝이라고 저희가 부르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딥을 따오고 네. 페이크는 이제 속인다, 가짜 이런 거니까 고도의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서 만든 그 페이크란 뜻이죠. 그래서 딥페이크 그 보이스를 이용해서 2019년에 영국의 한 에너지 회사 직원이 자신들과 거래하고 있던 독일의 신용회사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독일 그 사람 목소리야. 악센트도 그렇고 하니까 돈을 송금하라고. 그래서 22만 유로를 송금을 해요. 한 3억 원 정도 되는 돈인데 이게 먹혔네? 하고서 한 번 더 한 거예요, 전화를. 근데 한 번 더 오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약간 이상해서 이 전화번호를 자세히 보니까 전화번호가 독일이 아니라 오스트리아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야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탄로 났던 건데 보낸 돈은 못 찾았죠. 그렇죠. 와, 이게 목소리까지 이제 변형하는 단계까지 왔네요. 얼굴을 못 따라 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오바마 대통령이 나와서 뭐 막 욕을 한다거나. President Trump is a total and complete dipshit. So I think I could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Russia. 야, 무섭다. 딥페이크가 나오자 바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게 딥페이크 이제 포르노죠. 그렇죠. 또 역시 유명 배우들의 얼굴을 음란물에 나오는 그 동영상 사람 얼굴에 갖다 이제 붙이는 건데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존재했었어요, 그 전에도. 근데 대개는 너무나 이 기술이 조악해요. 금방 티가 나는 정도였지만 여기에 이제 딥페이크 기술이 쓰이자 지금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일단 먼저 그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켜요. 그 수많은 사진으로 이제 중요한 피처들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학습이 다 끝난 그 인공지능에게 다음에 합성할 어떤 사람 몸 사진을 주면은 이걸 아주 자연스럽게 그 상황에 맞게 딱 붙이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걸 바탕으로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말을 한다거나 얼굴을 약간 돌리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자체로 그냥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 딥페이크 포르노가 처음 발견된 게 2017년 얼마 안 됐어요. 인터넷 검색창에 특정 단어를 입력하자 연예인들의 나체 사진이 쏟아집니다. 20장에 5,000원. 보란 듯한 광고에 이런 사진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그 동영상의 96%가 음란물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무시무시한 속도로 지금 이제 퍼져가고 있는데 특히나 그 코로나 때문에 작년 한 해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주로 그때 정말 폭발적으로 불법 제작 유포자의 절반 이상이 10대라면서요? 절반이 넘는 정도가 아니라 그 10대가 70%, 20대가 20%, 그러니까 90%가 10대, 20대인데
오히려 10대가 더 빠르게 이런 기술을 쓸 줄 알고 가장 흥미로워하는 그런 주제에 이걸 사용하는 거죠. 주로 이제 범죄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유명 연예인들이죠. K-팝 스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고 피해자의 25%는 한국 여성 연예인이었습니다. 이들이 받은 돈은 130만 원 가량이라고 밝혔습니다. 딥페이크 범죄가 잇따르자 지난해 딥페이크 처벌법까지 만들어졌는데요. 성폭력 특별법 허위 영상물 편집 합성 가공에 해당되면 이게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제 이걸 만약에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거나 그러면은 7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중한 죄인 거죠.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걸로 봐서는 인물까지 만들어내는 수준까지 가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좀 더 우리 사회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약간 우울한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아니 근데 다 느끼실 거예요. 아마 TV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좀 이제 밝은 얘기도 하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 과연 우리의 범죄자를 잡고 하는 또는 그 법을 집행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 분야는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벌써 약간 뒤처져 있을 수 있고 방송이 나갈 때 또 바뀔 수 있을 만큼 속도가 빨라요. 일단 제가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을 찾아봤더니 법률과 관련한 인공지능 이런 컨퍼런스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 2019년 2년 전이죠.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둔 바둑 시합처럼 이제 법률가들이 모여서 인공지능과 시합을 하는 그런 게 몇 번 있었대요. 3팀은 인공지능과 사람이 팀을 짜고 여기 9팀은 변호사 2명이 팀을 짜서 모두 12팀이죠. 네. 그래서 이제 경쟁을 하는데 흥미롭게도 이제 1등부터 3등까지 이 3개가 모두 인공지능 인간 협업팀이에요. 변호사 2사람이 한 거는 이 안에 들지 못했어요. 3등 안에. AI가 변호사를 상대로 법률 자문 대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는데요. AI는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계약서를 분석했습니다. 컴퓨터하고 법률은 굉장히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조합인데 왜냐하면은 이 법률이라는 게 일단 빅데이터를 다루는 거고요. 엄청나게 많은 법조문과 수많은 판례들을 다루는 거고 수사하고 기소하고 뭐 재판하고 이게 굉장히 체계화돼 있고 그래가지고 알고리즘적으로 컴퓨터가 하도록 만들기 쉬운 분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액 재판 같은 경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빨리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만약 불만이 있으면 2심으로 가면 되는데 2심은 인간 판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형사 재판은 안 되고요 아직. 그러니까 이제 민사 재판을 하는 건데 중국이 되게 빠르게 이걸 하고 있어요. 중국 빨라요. 2017년부터 중국은 이미 인터넷 화상으로 하는 재판이 진행 중인데 스크린상에는 여기 인공지능 판사, 원고, 피고가 떠서 여기서 이제 서로 이야기하고 듣고 판결을 내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백만 건을 처리하는데 우리나라 처리 건수가 뭐 100만 언저리라 그러더라고요. 업무량이 많이 줄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가 따뜻한 마음으로 재판할 수도 없고 뭔가 사랑으로 재판할 수도 없고 그 사랑과 따뜻한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의라는 거는 같은 것을 갖게 다른 것을 다르게 하는 게 핵심인데 똑같은 사건 줬을 때 이 판사가 하면 이렇게 나오고 저 판사 나오면 저렇게 나오는 게 그게 정의냐 하면 저는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공지능 판사가 판결을 하면 그 감정적인 요소나 가치 판단적인 요소가 그걸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느 판사한테 갔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리가 없고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 다르다는 소리 안 나올 거고. 단점들은 좀 없어지는 면이 있겠죠. 그런 면이 다 있죠. 이 소재가 모든 업계에 사실은 지금 법조계 얘기만 하고 있는데 학계에도 있을 수 있고 물리학계에도 있을 수 있고 영어학계 이게 달라요 이게? 아 이거 알고는 우리 밝은 얘기가 저희를 더 암울하게 만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직장 걱정하게 되네.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도와준다는 얘기인데 문제가 있는 것이 인공지능은 어쨌든 기존의 데이터로 학습을 시킨 거거든요. 기존의 데이터에 어떤 바이어스가 있다면 이 학습에 영향을 줘서 그런 편향된 답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이루다 챗봇. 챗봇이라 그래서 예, 우리랑 대화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에요.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은 편리함을 넘어 이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옵니다. 실제 메신저 대화 100억 번이 바탕이라 진짜 사람처럼 말투가 자연스럽습니다. 작년 12월 23일 날 이게 이루다가 이제 발표가 됐고 불과 한 1, 2주일 만에 40만 명이 사용자가 생기고 해서 크게 이슈가 됐으나 곧 폐쇄돼요. 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문제점들이 발견된 건데 일단은 그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들을 한 것이 문제가 돼요. 성소수자에 대해서 뭐 나 되게 싫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갖고 논 거죠, 성적으로. 이루다를 성적으로 뭐 노예를 만드는 법 이런 식으로 막. 물론 이렇게 금지어로 책정돼 있지만 금지어를 피해서 하는 법. 그래서 성희롱적으로 악용되는 것들이 문제가 또 되고, 그다음에 가끔씩 이루다가 뜬금없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협 계속 그러면 얘가 막 하다가 갑자기 누구 계좌번호 뭐가 탁 나와요. 그러니까 계좌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딘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 어떻게 학습했냐 그랬더니 연애의 과학이라는 앱이 있어요. 거기서 데이터를 얻은 건데, 톡에서 우리가 애인하고 주고받은 내용이 있다면 그거를 연애에 넘기면 당신의 애인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떤 이거 이제 분석해주는 그런 앱이에요. 그렇게 취합한 정보를 썼는데 갑자기 그 사람과 연결된 주소가 나온다던가 알만한 사람은 알 정보들이 딸려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논란. 개발업체는 연애 운영 당시 이용자들에게 메신저 대화를 다른 서비스 개발에 쓸 수 있다고 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는 어디서 얻는가? 결국은 우리의 데이터. 바치고 있죠, 우리가. 이 챗봇은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편향을 그대로 갖고 가니까, 특히 이게 미국에서는 그 인종차별에 대한 그 뿌리 깊은 그 편향이 들어있어서 인공지능들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인공지능 판사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결국 지난 수십 년간의 우리 판례로 이제 학습을 할 텐데 그 판례 안에 만약에 혐오가 들어있고 그동안에 급격히 바뀐 우리 양성평등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렇다면은 옛날에 이루어진 그런 판결들을 다시 반복할 확률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인간의 문제라는 거죠. 네. 이 기술을 누가 통제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고 이 기술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결정을 내리는지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관여해서 이 기술이 정말 범죄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쓰이도록 해야 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네. 자, 이번엔 박지선 교수님 어디 다녀오셨나요? 저는 부천에 있는 한국 만화박물관에 다녀왔는데요. 만화박물관. 가족 그 그림 전시전을 하고 있었어요. 가족 그림 전시전. 요즘에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다 뿔뿔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고, 함께 식사를 하는 가족의 의미 이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뭐야 이거 왜 단절돼 있어? 다 각자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이 현실을 아주 따뜻하게 그려내셨네요. 근데 이 그림이 제일 좋네요. 남편을 그려볼게요. 오늘 아침에 저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잘못하면 혼나겠네요. 잘하고 와. 현관에서 제가 신발을 신을 때 잘하고 나고 해줬어요. 자, 지금 여기 이 학교를 다니실 때, 카이스트 다니실 때 김상학 교수님은 주변에서 본 범죄 사건이 있다고요? 그렇죠. 제가 학교 다닐 때니까 1996년인데요. 96년. 그때가 3월이었을 거예요. 3월. 네. 3월에 카이스트가 해킹을 당해요. 그렇죠. 근데 해킹을 당했는데 당시에 이제 카이스트와 포스텍은 지금도 그렇지만 서로 약간 라이벌 관계거든요. 과학 특성화 학교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계속 해커들끼리 항상 그 전쟁 같은 게 있었는데 작은 전투들이 이건 분명 포스텍 놈들이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카이스트 이제 해킹 동아리에서 이제 포항공대에 들어가서 이제 복수를 하는 거죠. 복수를 하는 건데 좀 심하게 복수를 한 거예요. 이제 주요 파일들을 뭐 삭제도 막 하고 그래서 학사 업무가 이제 마비가 될 정도가 된 거예요. 컴퓨터 해킹을 추적하는데 국내 최고 수준의 실력을 자랑하는 과학기술대 학생들이 포항공대 전산 시스템에 침투해서 전산망을 마비시켰다가 검찰에 오늘 적발이 됐습니다. 지난달 5일 새벽 쿠스 회장인 20살 노정석 씨 등은 포항공대 7개 전산 시스템에 침투해 비밀번호 체계를 바꾼 뒤 침투 흔적을 없애기 위해 일부 전산 자료를 지워버렸습니다. 수사검사가 놀랄 만큼 완벽한 솜씨였지만 이들은 결국 한 달 만에 검거돼 노 씨 등 2명이 구속되고 2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저희 때에는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우리 학교 학생이 뭐 해킹했대 그래서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지 했는데
뭐 구속됐대 뭐 이러니까 애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거 하면 구속되는 거야? 막 장난친 건데 구속되는 건가? 막 이제 그랬었던.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학생들이고 뭐 그러니까 타일러 가지고 너 그 해킹 동아리 다 해체하고 당신 안 한다는 각서 쓰고 뭐 해가지고 결국은 잘 좋게 이제 끝났던 것 같아요. 시작은 이렇게 카이스트에서 범죄와 장난의 경계에 있을 것 같은 최초의 해킹 사건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의 해킹은 이제 좀 차원이 다르고 아마 앞으로 점점점 더 심각하게 될 중요한 범죄가 될 텐데요. 2021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작년이네요. 아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집집마다 월패드라고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누가 오면은 거기 화면이 뜨고 그걸 보고서 인터폰으로 사용하면서 문 열어둘 수도 있고 이제는 핸드폰과 연결을 해서 반려견이 혼자 있어도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진화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 연결된 집에 있는 전자장치, 컴퓨터 장치들이 해킹을 당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경찰청 사이버 테러 수사대는 일부 공동주택의 월패드가 해킹돼 촬영 영상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월패드 카메라에 찍힌 사생활 영상을 다크웹에서 판매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월패드 해킹 아파트 명단까지 떠돌면서 월패드가 설치된 아파트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상 유출이나 유통 사실 등이 확인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해 해커 검거에 나설 방침입니다. 월패드를 해킹해서 영상을 그 다크웹에 올렸는데 대략 한 700여 단지 전국에 걸쳐서 700여 단지가 털렸고요. 정부에서는 일단 워낙 이게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긴급 대책을 막 발표하고 했는데 그 소프트웨어 빨리 업데이트 하십시오. 그리고 패스워드를 뭐 간단한 거 쓰지 말고 바꾸라는 거, 그리고 카메라는 다 테이프로 붙여서 뭐 하라 그랬는데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거죠. 일단은 왜냐하면 이게 문을 열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월패드에서는 현관문을 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집이 다 뚫려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홈 네트워크의 특성상 동에서 한 가구가 만약에 뚫렸다면 다 뚫린 거예요. 사실 원칙적으로 다 뚫려 있는 상황이고 그 집만 찍혔거나 아니면 그 집 거만 올라왔거나. 그러니까 이게 다 연동돼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에 그 월패드 해킹에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2008년에 많이 돌아다녔던 그런 악성 코드인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일반 PC들은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2008년 거 같은 거는 뭐 이건 뭐 전혀 작동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 정도도 방비가 안 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혹시 그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홈 네트워크를 누가 관리하고 전문가가 앉아 있는지 그런 거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죠. 없죠. 저는 월패드도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좀 경각심이 생기겠죠. 이제 막 연결되고 있는 홈 네트워크 같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지금 네트워크 연결되는 것들 중에 상당히 위험한 것들이 있고 아무도 챙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보안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안을 위해서. 홈 네트워크 같은 거는 인터넷에 연결을 할 거라면 전문가가 앉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회사나 집에서 지금 인터넷 막는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지 않을 때 함부로 연결하는 순간 다 뚫릴 거라는 거죠. 사실 해킹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이렇게 두 가지가 아마 널리 알려진 것이 있는데 이제 디도스 공격하는 거하고 그 랜섬웨어가 유명해요. 그래서 저기 어떤 개념이 뭔가요? 디도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구글 사이트를 디도스 공격한다. 그러면은 구글 사이트에 갑자기 뭐 수천만 개의 접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갑자기 순식간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용되는 컴퓨터들을 좀비라 그래요. 좀비. 그러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뿌려요. 이제 바이러스 프로그램들이죠. 그래서 주로 이런 데 사용된 컴퓨터들은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컴퓨터가 아닐 때가 많아요.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컴퓨터가 뭐 수백 대 있잖아요. 그중에 한 절반 이상은 옛날에 샀는데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컴퓨터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엑스레이 장비를 뭐 굴린다거나 뭐 업데이트 거의 안 시키고 아무도 보지도 않고 창고에 가면은 뭐 수백 대가 쌓여 있는 거죠. 근데 네트워크에 연결은 돼 있고 보통 이런 것들이 많이 감염이 돼요. 사실 그런 것들이 큰 문제를 일으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랜섬웨어가 여기 또 한번 등장하는데 랜섬웨어는 랜섬 이게 몸값이에요. 몸값. 그러니까
말 그대로 랜섬웨어에 이제 감염이 되면 당신의 데이터는 암호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이 되죠. 그럼 이제 망한 거예요. 나는 만질 수 없는 컴퓨터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랜섬웨어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게 이제 워나크라이라는 랜섬웨어거든요. 이제 그 아주 유명했던 랜섬웨어인데 2017년 5월 12일 그날 딱 이제 발견된 건데요. 150개국에 30만 대의 컴퓨터를 감염시켜서 워너크라이가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감염된 컴퓨터 한 대가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컴퓨터까지 감염시키는 특성이 있어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병원 등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워너크라이를 이제 분석을 사람들이 이제 자세히 해봤는데 너무나 정교한 거예요. 너무나 정교하고 여기에 사용된 그 윈도우즈 공격 그 방법이 놀랍게도 미국 이제 정보국이 있어요. NSA라고 미국 정보국인데요. 정보국에서 비밀리에 만들었던 MS를 해킹하기 위해서 그것이 유출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거는 한 개인이나 한 집단이 하기에는 너무나 고도의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국가 단위의 어떤 공격이 아닐까 이런 의심을. 아예 정책적으로 이거는. 그 뉴욕타임스 같은 데서 이건 혹시 북한이 뒤에 있는 거 아니냐. 북한에 정말 그런 역량이 있나요? 그게 그렇게 될까? 또 얼마 전에 기사에는 그 해킹으로 벌어들인 돈이 꽤 된다. 아 그런가요? 북한이 사실 그걸로 버텼다. 이걸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미 벌써 미소 냉전은 끝났지만 이제 세계는 새로운 종류의 전쟁에 돌입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해킹은 이제 개인의 단순한 이런 것들은 웬만한 거 다 잡아낼 수 있는 상황이 왔는데 국가가 나서서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사실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슈퍼 무슨 컴퓨터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마비시킬지도 모르잖아요. 이거는 뭐 어디서 이걸 누가 준비하는지를 알 수도 없고 정부도 우리가 했습니다라고 발표 안 하니까 일종의 선전포고 없는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정부를 믿을 수 있냐는 건데 특히 IT 문제에서는 정부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 미국이죠. 전 세계의 모든 IT 기업들은 다 미국에 있고 인터넷을 깐 나라가 미국이고 그렇죠. 정보화 산업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데 과연 미국은 이 정보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 그 유명한 이제 2013년 스노우든 사건이죠. 미 메릴랜드주 국가안보국 정사 깊숙한 곳에 있는 특수부대가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지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해커 등 1000여 명의 정보팀이 상주하며 지난 6년간 정보 수집 프로그램 프리즘을 운영해온 것입니다. Well, I, sitting my desk, certainly had the authorities to wiretap anyone, from you or your accountant to a federal judge to even the president if I had a personal email.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미국의 프리즘 프로젝트예요. 프리즘 프로젝트. 프리즘 프로젝트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국이 발칵 뒤집어지는데 NSA죠. 미국의 정보국이 이 세계에서 여기서 중요한 건 세계예요. 세계. 그 세계에서 움직이는 이 정보를 통째로 이제 감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청하고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그 대서양 해저에 깔린 케이블이 있거든요. 인터넷. 그러니까 인터넷이 결국은 이제 전선이기 때문에 뭐 태평양이건 대서양이건 지나갈 때 해저에 케이블을 깔아야 돼요. 이 해저 케이블에다가 직접 외부에서 전선을 갖다가 물리적으로 붙여가지고 거기로 지나가는 데이터를 몽땅 다 뽑아내고 있었어요. 실제로 전 세계 망이 해저로 연결돼 있다고요? 연결돼 있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써요? 무선 통신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통째로 그걸 붙여서 뽑아내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오바마 대통령 하에서 진행이 됐고 그에 대해 사과 안 했고요. 여전히 이 사람은 간첩죄예요. 국가정보기밀죄고 미국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스노든이 반역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국 정부가 굉장히 불법적인 일을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인 거고 그걸 고발한 내부 고발자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좌우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다 그러니까 무서운 나라. 에드워드 스노든은 반역자다 이렇게. 아니에요. 근데 2014년 그 다음 해죠. 2014년에 에드워드 스노든은 공공 서비스 부문의 퓰리처상을 받아요. 공공을 위해서 이제 훌륭한 기사잖아요, 이게. 네.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면 해킹이나 이런 그 정보 보안 이런 문제들이 참 이제 가슴 아픈 수준에 와 있지만 원래 해커라는 단어는
원래는 굉장히 좋은 뜻이었어요. 원래 해커의 뜻이 뭐죠? 해킹? 원래는 이게 1950년대 말 60년대 초에 그 MIT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서 어떤 이익을 바라지 않고 그냥 놀이로 즐기는 행동을 할 때 그거를 해킹한다고 그랬어요. 사실 이들의 생각은 원래 이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고 우리 모두가 정보의 사회에 들어갔을 때 이 정보만큼은 어떤 특별한 단체의 독점 없이 모두가 공유하도록 하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컴퓨터에 침투하는 것도 그 컴퓨터가 막혀 있거나 그러면 안 되고 그들은 다 공개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스 코드는 만들면 다 공개하고 누구나 다 공짜로 쓸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처음에는 해킹이라는 걸 되게 좋은 뜻으로 했지만 이제 지금은 인터넷이 과연 통제 없이 어떤 이런 선의만으로 이것이 지켜질 수 있는 곳인지에 대한 의문이 지금은 생기는 거죠. 미래에 진짜로 중요한 범죄들이 여기서 벌어질 텐데 문제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인지 정체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것들은 아마 개인의 수준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과 연결된 이 데이터를 다루는 곳에서는 보안에 그에 합당한 관심과 예산이 투입되어야지만 우리 자신의 프라이버시와 정보를 지킬 수 있다.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